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생생경제입니다. 곽수종 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장입니다. 미국의 차기 중앙은행의 수장으로 거론이 되었던 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고사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자신을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지명해주지 말아줄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서머스 장관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페드 의장 지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그에 대한 시장의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앙은행 수장은요, 그 어떤 검증보다 시장의 검증이 중요합니다. 과연 시장의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시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4월이면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를 맞이하게 되고, 또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도 하게 될 텐데, 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마 시장 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검증을 위해선 중앙은행 총재만큼은 인사 보완을 강조하기보다는 후보군을 미리 공개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나 있는 것인지, 또 임기가 임박해서 깜짝 인사나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9월 16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자, 오늘의 증시 상황 어땠는지 SK증권 본사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좀 시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 한 20포인트 가까이 플러스 나다가 장 중간에 좀 한 10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플러스 19포인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013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한 마이너스 4.6포인트 정도, 0.88% 빠진 526으로 끝났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거래소 쪽으로는 4,900억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도 좀 사들어오긴 했지만 역시 코스닥을 하락을 막는 데는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여전히 그 투신 쪽에서 매도가 한 2,350억 정도 나와서 여전히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줬고, 네. 개인도 한 2,8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2,000선 계속 지지가 될까요? 지금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이 내놓고 있는 환매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8월 23일 이후에 17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사들인 금액만 해도 한 7조 4,8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기세로 봐가지고는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네.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추석 이후 장까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뭐 생각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이제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좀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하고 어떤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로렌스 서머스 FRB 의장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가. 근데 사실 서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양적 완화 퀴 자체에도 반대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서머스가 된다고 한다면 네. 미국의 추구 전략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서머스가 후보직 사퇴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FOMC에서 네. 추구 전략을 시행을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내지는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BOA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9월 테이퍼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운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덕분에 추석 이후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었던 업종들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오늘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업종은 사실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네. 뭐 전자주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서머스가 낙마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달러 강세 현상,
그다음에 N 약세 현상 좀 주춤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N이 약세로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게 자동차 업종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지난주 좀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들이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예. 가장 강한 모습이었고 네. 또 하나 좀 뭐 인상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데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 SM이라든가 로엔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부분, 이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 가지인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이제 셀트리온 얘기인데요. 네. 언제나 증시에서 화제를 몰고 왔고 여기에 그 서정진 회장도 지난번에 한번 또 공매도 문제 때문에 이 뉴스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혐의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이 지금 셀트리온 주가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이게 보면 사실은 부당 이득 지금 그 금감원에서 얘기 자체는 이제 셀트리온 측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하락을 막았기 때문에 네. 니들 이익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셀트리온 측의 입장은 마냥 내려간 주가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떤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별로 흘러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입장이었다. 정당한 주가 방어였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잘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주가는 아침에 이제 하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네. 상당히 돌려서 마이너스 5%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네. 한 10% 정도의 낙폭을 돌려놓고 끝났습니다. 예, 이건 아마 그 조사 결과라든가 이걸 아마 좀 지켜봐야지 그 리스크가 제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쌍방의 의사 지금 이제 금감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내놨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반박되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든지 네. 그리고 사실 금감원에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부 공식적으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마 좀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금감원 측에도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나올 거고요. 네. 아니라면 아니란 발표가 나오겠죠. 일단 네.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지나면 이제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장도 한 3, 4일 쉬게 됩니다. 네. 자, 내일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게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 현금을 한 70% 정도를 가져가자. 주식은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오늘부로 조금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아, 예. 포트폴리오 내에 주식 대 현금이 한 5대5 정도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밑에 숨죽이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이폰 5S하고 5C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애플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애플도 그러면 중저가 폰까지 나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휴대폰 부품주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네. 부분이니까 휴대폰 네. 부품주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자동차주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사상 최고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자동차주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등했다 조정받은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부품주들이 상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가격상으로 괜찮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본사영업부 김춘석 부장과 함께 오늘 증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던 코너인데 오늘은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개성공단이 165일 만인가요? 166일 만인가요? 드디어 오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가동이 됐는데 어떤가요, 지금? 네, 우선 오늘은 입주기업 123곳 중에 절반 정도가 재가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오늘부터 우리 기업인들이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에 상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측 인원 400여 명 정도가 체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근로자들 상당수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입주기업들은 추석 당일 정도만 쉬고 이번 연휴에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물량 주문이나 거래처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편 이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별도로요. 남북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공단 내 위법행위 발생 시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대부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개성공단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문 여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이제 열고 나니까
사실 그동안 끊어졌던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거래처 복원 이런 게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바이어들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6일 정도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사능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근데 뭐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제소한다, 뭐 이런 소식이 또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표명하고 우리 당국자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장급 접촉을 갖고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접촉은 지난 6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확산을 이유로 그 일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에 이에 대한 항의로 일본 수산청 간부가 우리 보건당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예.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상청의 가가와 겐지 부장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확대 조처의 근거와 또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대책을 전달하면서 수입금지를 좀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일본 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면담이 끝난 뒤에 향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요. 향후 대책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입 제한 확대 조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우리 당국이라든지 국민 여론도 많이 들끓었었죠. 그렇죠. 네. 그동안 한일 관계 현안을 보면 늘 우리가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일본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글쎄요, 참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최근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투자를 할 돈은 계속 쌓아놓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제 투자할 곳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풀이가 되는데 네.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 대신 자산을 쌓아두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동자산, 다시 말해서 현금을 포함한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액수가 252조 3천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예. 유럽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1년에 207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20조 원으로 늘었었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한 30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셈입니다. 네. 최근 2년 동안의 유동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삼성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의 유동자산은 지난 2011년 33조 원에서 올해 54조 8천억 원으로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그룹과 한화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좀 꺼리는 성향들이 짙어지고 네. 있지 않나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 물론 위기 때는 현금이 많이 쌓아두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별로 이자율도 낮은데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용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올 상반기 체크카드 발급 건수가 1억 장을 넘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경기를 좀 반영하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업카드사와 겸용은행의 체크카드 발급수가 1억 372만 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가운데 신한과 KB국민, 삼성, 현대 등 전업카드사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6,885만 장으로 네. 전체의 66%를 차지했는데요. 네. 회사별로 보면은 신한카드가 2,800만 장 정도로 발급수가 가장 많았고요. 또 이어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 SK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수는 신한카드가 가장 많았는데 이용 실적에 있어서는 농협체크카드가 가장 높았습니다. 9조 5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이어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체크카드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협조를 촉구할 그럴 방침입니다. 우리 신 기자님도 체크카드 좀 쓰시나요? 저도 이제 신용카드를 쓰다가 네. 체크카드만 쓰는 방침으로 전략을 좀 그렇죠. 수정했는데 아, 예, 정말 저도 주변에 보니까 저도 지금 체크카드를 조금씩 쓰는 걸 늘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세제 혜택에서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체크카드가 아마 그냥 뭐 단순히 예, 뭐 이 리스크 줄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소비도 줄일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부동산 소식 하나 보죠. 올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곳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가 훨씬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부동산 서브가 올 들어 지난주까지 수도권 아파트 347만 가구의 매매가를 조사해 봤더니 네. 14만 744가구가 10% 이상 매매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5만여 가구, 경기도가 6만 1천 가구, 인천은 2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송파구가 7,800가구 정도로 매매가가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요. 예. 이어서 노원구와 강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그리고 운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등 중대형 단지 아파트하고 또 상계동과 월계동 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들이 이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28 대책 이후분, 그러니까 9월이라든가 이때 추세를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보면은 분명히 하락이지만, 최근 네네. 한 달이라든가 요걸 놓고 보면은 최근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아마 최근엔 다시 약간 좀 살아나는 그런 매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세값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 매매값도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책 이전부터 올해 초부터 집계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네. 10% 이상 하락한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매매 시장만큼은 828 대책의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 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는 이 국민주택기금, 과연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좀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 새로운 앱 YES, YES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여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YES를 설치하고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민 가수죠.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이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아이폰에서는 잘 안 되는데 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추후 서비스가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트위터는 YTN 아래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253번님이 이 앱으로 벌써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YTN 앱 예스로 만나는 생생경제 반갑습니다. 이런 소식 주셨고요. 또 8549번님이 엄마가 항상 켜놓고 듣는 YTN 라디오인데 엄마가 앱 깔아달라고 해서 제 거랑 엄마 스마트폰에 다운받았습니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남편에게 하이모를 추천하고 싶은데 좋아할까 걱정이에요. 일단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하이모에 방문해보세요. 남편분이 너무 멋져져서 인기가 많아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 5858 하이모. 곽수종의 생생경제.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7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택기금이란 대체 뭘까요? 정부가 각종 대출, 또 청약통장, 또 복권,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정책들이 국민주택기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출시가 되는 1%대 금리인 공유형 모기지 제도 역시도 이 국민주택기금이 부담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택정책의 든든한 쌈짓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오늘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고성수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실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뭔지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국민주택기금이란 1981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요. 네.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소형주택, 당시에는 소형주택의 건설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발이 역사가 벌써 한 30년 그렇죠.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복권도 있었고요. 네.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과거에 또 청약저축이 많을 때는 청약저축도 그 재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존에 쌓였던 이제 융자금을 회수하고 또 정부 차입금을 또 이용함으로써 이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여기다가 예산을 출연하는 거는 아니군요. 차입금 형태로. 차입 형태로고 기본적으로 복권이라든가 뭐 청약저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들한테서 객출한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겠습니까? 작년도 말에 기준으로 해서 45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이 기금 운용과 관리는 누가 지금 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주체로 되어 있고요. 또 이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는 이제 국민주택기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장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 관리를 하는 거는 수탁기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이 금융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중소형 주택, 작은 규모의 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서민들 사는 소형주택에 한정되고요. 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대출되는 거는 구입자금 대출.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를 소형 분양 아파트를 살 때 구입자금 대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생애 최초 같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한테 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걸 주택을 짓는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애초 출발과 또 지금까지 운행된 바의 어떤 기본적인 초점이 저소득층, 또 서민 가구, 소형주택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권에 따라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 따라서 너무 원칙 없이 또 임기응변식으로 집행이 되어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금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과연 애초 목적에 부합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죠? 글쎄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주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이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결국은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것은 정권마다 이제 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 정책이 바뀌고 뭐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뭐 예컨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렸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형태의 분양주택 건설하는데 자금을 크게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게 뭐 매 정권마다 그 운영하는 중심 그 대출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또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마다 주택 정책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주택 정책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요. 5년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운영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 또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국민주택기금이 정부의 또 정권 차원의 단기적인 주택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에 따라서 뭐 분양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어떤 수급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월세 대란도 그런 측면에서 이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를 국민주택기금에다가만 이제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정책이 너무 그 정권마다 크게 바뀌어왔던 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 전세난 또한 이제 뭐 임대주택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거 외에도 기타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물량도 줄어든 것도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828 대책을 포함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이라는 게, 물론 시범 사업이니까 뭐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만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지난번 나왔던 대책 보면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확대, 뭐 전월세 자금 이런 것들이 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아마 재원이 동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는 뭐 국민주택기금을 보면은 거기서 서민 무주택자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냐, 이걸 보면은 정권의 철학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런 기금 집행 계획, 또 거기서 보여지는 이 주택 정책을 한번 뭐 짧게 설명하시긴 어렵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말씀대로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가 중요한데요. 네. 지금 그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 하나의 그 방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생애 최초나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 또한 모두가 이제 그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도와준다라는 면에서는 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같은 문제가 이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어디까지를 범위로 보느냐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하면서 과연 이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이 제한된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할 문제였는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 왔고요. 아울러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생애 최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주 서민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뭐 이 재산이 넉넉한 집안의 생애 최초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 사업마다 그 사업 내용보다도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그런 평가는 달리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국민주택기금이 보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주택기금이 너무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혼선을 빚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 같이 평가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요. 네. 따라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택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것과도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또한 그 안정된 주택정책 하에서 보다 좀 이 예측 가능하게 운용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네. 아무래도 임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적정 규모겠죠. 이제 제한된 말씀대로 이제 45조가 큰 돈 같아 보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지금 그게 밖에 나가 있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용되는 돈은 연간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한 1,800조, 2,000조 뭐 이런 규모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자금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게 서민들한테 활용될 때 아주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국민주택기금이 제 기능을 어쨌든 이것도 국민 돈이니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집행과 기준과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기금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님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자, 월요일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시네요. 우선 중국과 관련된 사자성어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이엽 지출을 뽑아봤는데요. 네. 하나일, 입엽, 알지, 가을주자입니다. 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왔음을 느꼈다는 뜻인데요. 사물의 작은 조짐을 통해서 앞일을 미뤄 알 수가 있은
했다는 그 뜻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은 추석 연휴가 이제 황금 연휴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10월 7일 국경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15만 명 이상이 몰려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상품들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의 그 내수와 관련해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2단계 본협상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도부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도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가 커서 그런지 중국은 연휴도 쉬면 보통 뭐 열흘 이상 뭐 이렇게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그 중추절 같은 경우에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국경절 연휴가 7일간 되기 때문에 중추절 연휴는 우리나라보다는 하루가 짧습니다. 하지만 연월차를 쓴다든지 네. 유급 포상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독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2년에 한 번 45일간의 그 귀향 휴가를 쓸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이런 게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네. 짧게는 11일, 길게는 5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추석에는 아무래도 호화 그 연회라든지 고급 상품과 관련해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과 관련된 그 월병 같은 경우가 잘 팔리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친척들한테 신세 졌던 분들한테 동충하초라든지 삭스핀, 인산이 들어간 월병 같은 고급 월병을 좀 주는 게 좀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도박에 좋아하죠.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여치나 귀뚜라미 그 싸움 내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여치나 귀뚜라미 몸값은 지금 작게는 250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되고요. 또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경주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레이스용 비둘기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에서 한 마리당 4억 원 정도에 사가지고 와서 내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의별 거에 다 내기를 걸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국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여치 귀뚜라미까지 싸움을 시키는군요. 이게 아마 전통적으로 수백 년 내려왔던 그 전통 경기이기 때문에 예.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연휴를 우리 시쳇말로 뭐 방콕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인들은 주로 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로 이 특수를 지금 규모를 추산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 주부터 중국인들은 한 3억 9천만 명이나 되는 도시의 그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촌에 가기도 하고요. 네. 또 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도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5억 5천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무려 100조 원 이상의 소비가 쓰게 되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9월과 10월은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 때문에 결혼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식당 쪽에서는 결혼 필요용 특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워낙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우선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짜 임신부용 그 실리콘 패드 같은 경우가 지금 불티나게 나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1억 8천만 명에 되는 그 결혼 정년기 남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똑같이 고향에 내려가면 아직 결혼 준비 안 했냐고 부모들이 묻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독신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연인 렌탈 서비스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애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 요금 외에도 같이 자느냐, 술 대접을 하느냐, 영화를 보느냐, 육체 노동 하느냐에 따라서 세세하게 그 조건들이 금액별로 달려져 있기 때문에 예.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 청산하느라고 또 갈등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서 정분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근데 중국이 이제는 뭐 국내에서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긴 연휴 때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도 어마어마할 텐데 당장 우리나라가 그 수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 여행사들이 직계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해외 여행지로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 제주도,
몰디브, 푸켓 같은 섬이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의 70%는 유명 백화점에 쇼핑할 목적으로 해 나간다 그럽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은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50%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중국인들이 쓰고 가는 돈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네. 이 때문에 명동이라든지 가로수길에는 화장품이나 의류, 액세서리를 팔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또 가전 매장은 또 필수 쇼핑 코스가 되면서 중국 안에서도 지금 웰빙형 그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밥솥이라든지 원액기, 다기능 중탕기, 로봇 청소기 같은 소형 가전도 특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은 매년 700만 명 안팎의 대졸자들이 쏟아지는데요. 최근에 그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기 위해서 스펙 관리뿐만 아니라 단정한 얼굴을 갖기 위해서 10대나 20대들의 성형 수술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죠. 귀국해가지고 그 여권 그 사진과 실물 얼굴이 이제 달라지면서 귀국 시에 문제가 되는데요. 판빈빈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중국 공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때 아닌 그 신원조회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라 그럽니다. 같은 병원에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그 유명 성형외과들이 예.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니까 네. 비슷비슷한 얼굴들을 그 대량 생산해 주는가 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 명동을 지나가 보면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뭐 화장품숍이라든가 이런 매장에서 이 호객을 하시는 직원들이 대부분 일본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로 중국말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한일 관계 악화, 그다음에 또 이 엔화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관광객은 확실히 급감을 한 것 같고 이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이 하계 다보스 포럼이 중국에서 열렸다. 이게 세계적인 행사인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네, 그 세계 포럼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동계 다보스가 있고요. 스위스에서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름철에 그 열리는 그 다보스 회의입니다. 세계 성장 회사들의 그 중국 발전에서 새로운 영감이라든지 네.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중국은 책임성 있는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7년 전서부터 하계 다보스 포럼을 중국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국 다롄에서 개최가 됐고요. 세계 90개 국가뿐만 아니라 1,600여 명의 유명한 정계, 관계, 재계 손님들이 오면서 혁신,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주제로 해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환경 쪽에서 아주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커창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보스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한 셈인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아무래도 11월에 있을 중국의 3중전회가 있습니다. 네. 보통 1중, 2중전회는 정치 문제와 관련된 그렇죠. 회의고요. 3중전회는 앞으로 5년간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네 가지 경제 정책을 앞으로 하겠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 활력을 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의 그 자본거래 자유화를 이제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금리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둘째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금융, 통신은 민간에게 그동안에 개방이 안 됐는데 이제는 국유기업도 민간에게 개방시키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7.5% 안팎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 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좀 자제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요? 예, 마지막으로는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대기 오염 방지나 자연 절약 그리고 환경 보호 같은 정책들을 좀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아무튼 좋든 싫든 이젠 중국을 떼놓고는 우리 경제도 설명할 수 없고 세계 경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경절 연휴에 중추절 연휴에 중국 사람들 좀 많이 와서 돈 좀 많이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도움이 확실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오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한국 경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자, 잠시 후 3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에는 경력이 단절되거나 현업에서 은퇴한 과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이것을 지원해주는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